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자, 그러면 이런 언택트 환경이 본격적으로 도래될 미래 사회에서는요, 더더욱 소득 분포 양극화가 벌어질 텐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되물을 필요가 있겠죠. 특히 앞으로는요,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그 다음에 지식산업이 균형 잡히게 발전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것은 코로나19 이후 전개될 국제사회의 여러 흐름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10년 단위로 전 세계 제조 기능이 어떻게 레짐 체인지가 일어났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 가지고 온 것인데요. 1960년대는 전 세계 제조 기능의 40%를 이 나라 혼자 생산을 했었습니다. 어딘가요? 바로 미국입니다. 일본과 유럽이 아직 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완벽하게 복원하지 못해서 전 세계 공산품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생산해서 전 세계에 공급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서 유럽과 일본이 부상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전 세계 제조 기능을 이들 두 나라에서 했다가, 두 대륙에서 했다가 1980년대 들어선 다시 삼저 호황을 바탕으로 한국과 대만이 전 세계 제조 공장의 역할을 수행해 왔었죠. 그리고 다시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이 전 세계 제조 공장의 역할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제조라는 것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10년 단위로 커다랗게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서 더 싼 인건비, 더 싼 임대료를 찾아서 변화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전에 제조에 충분한 역량을 발휘했던 많은 국가 또는 많은 대륙들이 제조 역량을 실기하는 상황으로 전개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첫 번째 변화가 유발됐었냐면 많은 지역 도시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일들이 전개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60년대에 전 세계 제조의 40% 기능을 담당했던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 기능을 일본이나 유럽으로 뺏기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1950년대 미국의 최대 도시로 꼽혔던 10곳 중에서 8곳이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대표적으로 버팔로, 뉴올리언즈, 피츠버그, 세인트루이스 같은 곳이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1960년대 미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디트로이트가 전체 시민의 85%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도시가 파산했던 그런 사건으로 직면하게 됐습니다. 자, 디트로이트는 뭐의 상징인가요? 바로 자동차의 상징이죠. 이처럼 한 그 국가가 특정 제조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제조 기능을 잃어버린 그 충격과 파급은 전부 하나의 지역 도시를 붕괴하게 만드는 형태로 진화 발전을 해 왔었죠. 이렇게 지역의 그 도시가 하나의 제조 여건들이 유실될 때마다 망가져 왔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슬슬 제조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목격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과 대만 이렇게 신흥 어떤 제조 강국들이 점점 특정 분야의 제조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군산의 위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한때 군산 경제를 지탱했던 5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개 회사 중에서 3, 4개가 문을 닫은 상태예요. 군산에 있었던 현대중공업, 조선소업 문을 닫았었고요. 군산을 거점으로 생산하고 있었던 대우자동차도 옛날같이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었던, 그 근처에 있었던 화이트 맥주 공장도 이전을 한 상태이죠. 이러다 보니까 군산 지역의 경제는 그야말로 점차 수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한 곳에 어떤 제조 여건이 상실되고 나면 지역 경제가 가장 직격탄을 맞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하나 더 우리가 주목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새로운 신산업을 모색해 보자. 전통적인 제조만 가지고는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가 없으니 새로운 사업에 방점을 찍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지역들이 최근 많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여러 지자체들의 신규 사업 내용을 검토해 보면 어떤 지자체는 우리는 IT 중심의 도시로 발달하겠다. 우리는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해보겠다. 우리는 나노 테크놀로지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를 아주 정확하게 디파인하고 이걸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모습을 추구하는 것은 옛날 방식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요즘은 이런 방식이죠. 도대체 여기가 뭐 하는 건지 모르는 이런 형태의 어떤 생태계를 구축했었을 때
훨씬 경쟁력이 높아요. 자, 이게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자체 단위로는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기업 단위로 좀 설명을 해보면요. 예전에 여러 국제기관들과 함께 창업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었을 때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 어떤 회사들, 이제 스타트업 회사니까 제가 명함을 보곤 어떤 회사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창업자들이나 지원자들에게 죄송하지만 어떤 회사인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 저희는 IT 회사입니다. 저희는 BT 회사입니다. 저희는 CT 회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회사를 정확하게 디파인한 회사들이 예전에는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 컨셉이 분명하다고 보여졌었는데 지금은 저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회사들은 그렇게 사실 눈길이 많이 안 갑니다. 오히려 어떤 회사들이 훨씬 눈길이 많이 가냐 하면 명함을 딱 주었을 때 도대체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는 이런 설명을 했었을 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무슨 회사인지 모른다는 게 어떤 의미냐? 자,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한 두 청년이 와서 투자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두 청년이 하겠다는 사업은 뭐냐 하면 남의 집을 빌려주는 호텔업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걸 듣자마자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라고 하셨을 게 아마 여러분들의 반응이었을 겁니다. 저 또한 다르지 않고요. 갑자기 두 청년이 와서 내 집도 아니고 남의 집을 등록시킨 다음에 그 집을 제3자에게 빌려주는 업을 통해서 제가 수수료를 받으려고요 라고 하면 그 사업이 말이 되니? 라고 생각하는 게 통상적일 텐데 그 두 청년이 했던 사업이 바로 뭡니까? 에어비앤비죠. 이 에어비앤비는 100년 이상 된 호텔 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메리어트, 하얏트, 힐튼보다 지금은 더 많은 객실 아닌 객실을 가진 호텔 체인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자, 이 두 청년이 바로 이렇게 호텔업이라는 것을 들고 왔었을 때 우리는 그 청년들이 했던 얘기를 전통적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 관념들을 바탕으로 카테고리를 지으려고 했었을 때 카테고리가 잘 안 떠오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두 청년이 하려는 게 뭔지 잘 이해가 안 가게 되겠죠. 바로 그런 과정에서 이 두 청년은 전혀 특이한 사업을 들고 오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었을 때 관리 감독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호텔업이라고 한다면 호텔 업종과 관련된 코드를 부여하고 거기에 맞춰서 뭐 예를 들어서 소방법이라든가 위생법을 정기적으로 감독을 한다든가 이런 관리 감독이 가능한데 에어비앤비는 말 그대로 이렇게 직접 객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을 DB로 해서 이것을 빌려주다 보니까 여기에는 다른 여타 호텔업과 달리 위생법이라든가 소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렵겠죠. 바로 이처럼 아주 독특한 사업 분야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버도 마찬가지죠. 우리 타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사업 카테고리에선 타다를 어디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릇이 없었죠. 무슨 얘기냐? 타다는 운수업으로 보기도 어렵고 렌트카업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걸 그냥 IT 기업으로 보기에는 더더욱 말도 안 되고 왜? 직접 사람을 실어 나르니까요. 그렇다면 타다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이것은 투자자 입장에 전에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지금은 타다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거의 접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요. 전 세계가 어디를 중심으로 새로 판이 재편되고 있냐면 여기를 중심으로 새로 판이 재편되고 있다는 걸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여러 업종의 정의 거기에 국한됐다 보면 많은 새로운 투자 기회를 우리가 오히려 실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어비앤비 호텔업의 새로운 디파인을 한 것이고요. 우버 역시 공유 차량이라는 내가 직접 차를 다 사야지만 남에게 그것을 빌려주거나 어떻게 보면 운송업을 할 수 있다는 그 관념에서 또 벗어난 그런 새로운 사업이었고요.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인 카테고리가 오히려 더 큰 위협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 지금은 물론 아닙니다만 코로나19로 우버가 처음 상장했었을 때 미국 3대 자동차 회사 3군데 GM, 포드, 크라이슬러 이 3군데의 주식 시총을 모두 합친 것보다 우버 시총이 훨씬 더 컸었죠.
무슨 얘기냐? 전통적인 카테고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이 여기에서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장 크게 적자에 허덕이면서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를 기약하기 어려워하는 대표적인 곳들이 공중파 방송국입니다. 저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방송 출연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공중파 방송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애완 아닌 애완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KBS나 MBC 같은 경우 연간 천억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KBS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이미 천명을 한 상태고요. MBC 같은 경우는 신사업을 하기 위한 다각적인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산업군이 뭐에 영향을 받느냐? 1인 방송, 바로 유튜브 같은 것에 많은 자신들의 시장을 뺏기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일개 한 유튜버가 시장의 파급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 공중파 한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큰 상황으로 진화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